경매장에서 킬로그램당 3만원 이상, 한 마리 수치가가 2천만원씩 찍히는 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등심은 저렇게 커야 하는구나. 육색이 밝아야 하는구나.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단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마블링이죠. 이 근내 지방의 끝판왕이 바로 일본의 화우, 와규입니다. 한우의 2플러스 최고 등급의 지방 함량이 보통 25% 내외일 때 화우 최고 등급인 A5는 그 2배인 50% 이상의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빨간색보다 지방인 하얀색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분명 한우와 화우의 유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화우들의 사용 노하우를 안다면 우리 한우의 마블링을 높이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 4,000평 규모의 농장에서 화우 700도를 키우는 일갈 농장의 노하우부터 4대째 가업을 이어가면서 2,000마리의 소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고배규 농장의 사례까지 그동안 제가 자료로 정리해둔 내용 중 한우 농장에 접목할 수 있을 만한 화우 농장들의 노하우 6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이나 효모 발효 부산물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화우 농가에서 사케, 맥주, 위스키, 미림 등을 만들고 나온 부산물을 원물 상태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 사람도 술을 먹게 되면 안주를 끝도 없이 먹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료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경우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섭취량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알코올 발효 사료를 일부 드레싱해서 급여하시거나 자가배합 농장이라면 원물 형태의 맥주박이나 주정박 또는 효모균을 넣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저희 TMR 사료도 효모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농가분들은 저희 사료를 배합 사료를 주면서 그 위에 특식처럼 드레싱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때문에 지방이 분해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코올 사료를 먹이면 중추신경을 살짝 진정시켜서 이 쿠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마블링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지방 분해를 막아주니 근내 지방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작 제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비타민 A 조절입니다. 비타민 A는 비육기 때 마블링 형성을 억제하는데요. 그래서 화우 농가들의 전략은 명확해요. 육성기 때는 비타민 A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먹입니다. 이때 소들은 비타민 A를 간에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비육에 들어가면 비타민 A를 확 줄입니다. 이 혈중 비타민 A 농도의 낙차폭이 크면 클수록 억눌려 있던 지방세포들이 빠르게 분화하면서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힙니다. 그래서 육성기에는 충분하게, 정기에는 결핍 직전까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화우 농장들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 혈중 비타민 A 농도부터 미네랄, 단백질 등의 수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값을 토대로 사료와 첨가제를 조절하는 거죠. 하지만 한우 농가에서는 이렇게 혈액 검사를 매번 수의사를 불러서 하거나 검사기계 한 대에 2천만 원씩 한다는데 이걸 다 구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아는 방법은 결핍 부작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비타민 A 결핍 부작용 증상이 야맹증이나 소의 다리가 붓고 수종과 같은 결합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우군 중에 한두 마리가 이런 결핍 증상을 보인다면 저는 이게 전체 우군에서는 비타민 A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핍 부작용이 관찰되는 마리수가 너무 많다면 비타민 A 농도를 높여줘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배합 사료든 TMR 사료든 이런 비타민 A가 어느 정도는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육소에게 녹도가 좋은 건초를 주지 않는 것도 이 비타민 A 때문인데요. 풀의 녹도가 베타카로틴이고 비타민 A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육소에게는 볏짚이나 짚류 건초를 급여하는 거죠. 좋은 조사료라고 비육 구간의 연맥이나 티모시 건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옥수수 사일리지를 급여하는 건 오히려 마블링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풀들은 육성우나 번식우에게 양보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마리당 사육 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화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블링과 부드러운 육질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라도 운동량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육 면적을 좁게 가져가는 거죠.
한우는 보통 5 곱하기 10m 우방에 5마리, 4 곱하기 8 우방에는 4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산해보면 한 마리에 8에서 1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화우는 오래된 축사에는 한 칸에 2마리, 최신식 규모화된 농장은 우방 한 칸에 비료구를 6에서 8마리씩 넣어서 사육을 합니다.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마리당 5에서 8제곱미터 정도로 더 좁아요. 사실 마블링은 에너지를 쓰다 남아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저장을 하는 건데요. 소의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지방으로 저장할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한우 농장들 중에 우방 칸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닥 관리 편하게 하려고 우방을 2~3칸을 터놓고 사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육성기 때 운동을 시켜 뼈대를 키우고 과비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육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사료 효율이 떨어지고 마블링으로 갈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겠죠. 화우가 이렇게 좁게 키운다면 바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좁게 키우면 바닥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화우 농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톱밥을 갈아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톱밥을 깔아둔 걸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꽤나 두툼하게 깔아줘요. 그러다 보니 축사에서 냄새는 거의 나지 않고 바닥도 뽀송해서 소가 더 자주 더 오래 누워 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좁은 공간을 주되 그 안은 푹신한 호텔 침대를 제공해서 소들이 누워서 살찌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우도 위탁 사육 업체나 일부 농가에서는 5 곱하기 10m 우방에 6마리에서 8마리까지 소를 넣고 사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바닥 관리를 못 해줄 거라면 그냥 면적을 여유있게 키우시는 게 낫습니다. 사육 면적이 좁아져서 우사에 암모니아 가스가 많아지면 오히려 소들의 일당 증체량이나 마블링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반면에 화우 임신후 같은 경우 일부러 운동을 시킵니다. 일부 농가는 경사진 언덕에서 소를 키워서 하체를 단련시키고 난산을 예방한다고 해요. 사육 환경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유명 화우 산지 농가들은 물맛이 고기 맛을 결정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수질 검사해서 연수인지 경수인지 파악을 하고 육색이나 지방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분이나 망간 수치도 확인을 해요. 보통 물의 경도가 60 이하를 연수라고 하는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너무 많은 경수의 경우 물맛이 쓰고 텁텁합니다. 해외 연구 자료를 봐도 미네랄 농도가 높은 물을 마신 소들은 일당 증체량이 10에서 15%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화우 농가에서는 아예 연수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미지근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주고 항상 물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한우 농가는 지하수를 먹이는데요. 사료회사도 햇섭 인증 항목에 음용수 수준의 수질 검사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소가 365일 먹는 물도 한번 수질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보통 비용은 40만원 정도인데 한번 검사해 보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정기적으로 해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가뭄이나 장마철에는 지하수 성분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5번째는 유전, 그 중에서도 암소의 능력입니다. 한우도 유전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아무래도 시스소, KPN의 비중을 더 두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화우는 목의 유전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화우 품평회에는 할머니, 엄마, 딸까지 암소 3대가 한 팀으로 출전하는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집안의 우수한 형질이 다음 때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물론 한우도 암소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암소의 후대 성적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암소의 외형과 후대 성적이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아서 선발 도태도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사양관리나 사료, 비타민 조절 이런 부분도 결국 소가 가진 유전적 한계치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암소 개량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우 70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보통 몇 명이 필요할까요? 보통 농가 사장님을 포함해서 2명에서 3명 수준일 텐데요. 많아야 4명 정도고요. 그런데 700도 규모의 화우 농장은 농장주 부부 2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이 일을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명당 120마리 정도의 소를 관리하는 셈이니까 한 명당 200마리, 300마리의 소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빗질도 해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톱밥도 갈아주고 세심한 개체 관리나 정기적인 혈액 검사, 그 결과에 따른 사료 피드백 같은 게 가능한 거죠. 화우 농가들도 분명 인력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분명 차이는 있지만 한우 농장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 화우 농가들의 노하우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우 농장에 접목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정리해 왔는데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장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